여기 이제 125조 편들에서요. 아까 말한 그 판례 두 개가 알고 보니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판례인데, 먼저 우측의 판례, 그것부터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우측의 판례는 이제 내용이 이런 스토리예요. 우측의 판례가 갑이 이제 호텔로 돼 있는 사건인데, 갑이 이제 호텔인데, 이 을이 이제 나는 갑 호텔의 영업소다, 또는 연락소다, 또는 총 대리점이다.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게 호텔이다 보니까 호텔에 가면 이제 수영장을 빌어서 여러 가지 체력 단련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갑 호텔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서 수많은 이제 불등다수 회원들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냐 하면 호텔,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협의를 받고 체결했다 그 말이렇게. 나는 갑 호텔의 영업소다, 연락소다, 총 대리점이다. 상호나 명칭을 사용을 하면서 스토리는 뻔해요. 협의 거뒀다, 책임만 지고 톡겼다, 호텔 앞에서 데모한다, 너네들이 책임지라고, 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이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가 사용될 필요가 있는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 칠판의 사례는 대리인, 대리권이라고는 말이나 문자는 한마디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대신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했을 뿐이지, 영업소다, 연락소다, 총대리점 이렇게 대리권은 말이나 문자는 사용한 적이 없죠.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했고, 그거를 여기 호텔 측에서 묵인 또는 승낙을 했다면 묵시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125조 표현들에서 갑호텔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가 이야기인데, 이에 관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판례는 이 경우도 125조 대리권 수요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니까 갑 호텔이 본인으로서 상대방의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러느냐. 이 경우에 지금 이 사람이 갑 호텔의 영업소, 연락소다, 대리권을 추단시키고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걸 묵인을 했다. 이게 곧 뭘 의미하냐 그러면 갑 쪽에서 이 을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우리 호텔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대리권을 추단시키거나 상호나 명칭 사용해서 묵인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혜했다라고 통지해 준 거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이게 물론 통지는 아까 칠판에 예를 들어준 것은 갑이 상대방에 직접 통지해줬다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 대리를 통해서 통지한 경우도 125조가 성립이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권, 대리인하거나 말이나 문자는 사용된 적이 없고, 대리권을 추단시키면 상호나 명칭을 사용한 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25조 표현들 성립, 갑호텔의 책임이다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 경우는 갑호텔하고 왼쪽으로 돌아와서 거기 이제 90페이지 B번을 봐보세요. 대리권 수요표시한 표현들의 성립에 있어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표현대리란 말이 나와있죠. 이 표현대리는 요 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없는데, 대리권이 없는데 뭐처럼 보이더라? 대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를 표현대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판례에서 감 잡았나요? 그러면 방금 이 사례 경우도 보는 것처럼 갑하고 표현대리는 을 사이에 무슨 계약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 무단으로 상호나 명칭 사용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 왼쪽의 B번처럼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 두 개만 정리하면 되고, 뒤에 넘겨보세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아까 이런 것처럼 126조 표현대리가 시험에서 90% 이상 앞뒤로 출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표현대리가 126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명칭을 설정했고, 일단은 이 을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거 이렇게. 근데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행위를 했다. 그래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하는데, 왜 이게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냐 그러면 분명히 대리권을 이렇게 줘요. 근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불투명한 경우가 뭐더라도 뭐하라고 대리권 준지 애매한 경우가 억수로 많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했던 또는 법을 몰라서 했던 권한 넘어서 대리행하는 경우가 필비재다고 말이야. 대리권의 범위, 우리나라 사람도 어째요? 법을 잘 모르잖아요. 대리권 줄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냥 팔아줘 하고 땡 치잖아. 법을 모르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계약만 체결하는 건지 계약금 중도금도 받는 건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원천적으로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의도했던 글 안 했던 권한을 넘어 대리행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실무상으로 가장 분쟁거리가 많은 것이 요거고, 분쟁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처럼 판례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126조는 요 판례 분석을 잘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 그 말이야. 그 사법고지 법원가게 중개사수로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 먼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권한을 넘어 표현을 했으니까 가장 모델한 사례가 이런 거. 일단은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졌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 일단 줘요. 내 토지 담보로 잡히고 돈 3천만 원 빌려오니라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하는 대리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갑대리 의료그라고 권한을 넘어서서 아예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뭐 했다? 매각했다 이런 경우.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 줬더니 권한 넘어서 매각했다. 가장 모델은 126조 표현들인데 이 경우는 이제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명칭이 이제 권한을 넘어 표현들을 하고 줄여서 올권대를 그럴 건데 그럼 보세요. 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어요. 일단은 이게 무권대를 하고 그럼 얘는 이거든 얘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는데 대리권 있지만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 없으니까 이게 무권대라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도 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얘한테 갑의 토지를 매각할 만한 대리권 있는 것처럼 얘 눈에는 보인다 그 말. 왜 그러겠냐면 얘가 기본적인 대리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대리권도 있겠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게. 따라서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요 을에게 토지 매각하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외관상 나타나 보인다라서 표현 대리, 명칭의 권한을 표현 대리 한 거는 설명도 알아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네 책임져라 이 이야기일 건데 그러면 왜 책임을 묻느냐 이거는 그거는 이 사람한테 외관상 대리권 나타나 보도록 한 데 대해서 이 경우도 당신이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 애한테 왜 대리권을 주냐고 말이야. 그럼 얘가 권한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도록 당신이 원인 제공한 거 있다고 말할게. 그러니 이것도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요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그 말이야. 내용은 이제 아주 쉬워. 이렇게 먼저 요건 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데 사람 미쳐버리게 책을 써놨기 때문에 일단 요건에서 기업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죠. 따라서 요력이 기본 대리권도 없으면 원칙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성립되게 없다는 거야. 기본 대리권도 없는데 이거도 책임 물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거 그랬죠. 그런 다음부터는 엉망이기 때문에 거기 박스를 보세요. 이게 처음 판례인데 사람 한 장에 지금 써놨다고 말이야. 기본 대리권에 적격성 해가지고 왼쪽에 복대리권, 법정대리권, 우측 일상간세리권 쭉 나와 있죠. 이런 거를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성립되는가 그 이야기예요. 감 잡았나요? 그런데 먼저 복대리권 관련해서 우측에 박스에 보면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을 긍정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126조 표현대로 성립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 판례가 126조에서 가장 먼저 출제된 판례야. 따라서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 그러면 얘가 좀 책을 쓰면 이거를 여기다 같이 판례를 좀 설명해 놔뒀는데 막 왔다 갔다 찔러 붙다고 머리통 깨지고 싶다고. 89페이지 펴세요. 정신 바짝 좀만 왔다 갔다 하자 말이야. 짜증은 나지만 강연 나도 지금 짜증나서 죽겠으니까 8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샵하는 판례 하나 있죠.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거 있죠. 요 판례야. 요게 시험에 쏟아 나온다. 126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 126조. 요게 그 126조로 가야 돼. 연관 문제 거 앞에 써보면 안 된다고 이게. 126조와 관련된 판례고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판례라고. 그거를 지금 박스에 써놓은 것이 92페이지 첫 번째 복대리권 그 써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89페이지 판례 이렇게 해갖고 그걸 봐야 된다고.
감 잡았나요? 그럼 이제 그 89페이지에 쓰여있는 판례가 쏟아져 나온 게 시험에 89페이지 봐보세요. 제일 위에 요게 이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 보자 그 말이요. 120교사 가장 많이 물어본 거 최근에 지금 법 판례가 요런 거다 그 말이요. 지금 요 을이 갑이 물론 본인이고 임의 대리인이요. 설명드려도 왜? 임의 대리인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이 병을 사자, 시다발이 사자로 선임을 일단 했어요. 또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없이 원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막 하는 것처럼 본인의 승낙 등이 있어야죠. 그래서 승낙이 없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고. 임의 대리인이 병을 사자로 선임, 그 다음에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으로 선임. 그런 다음 이 사자 또는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고난 외의 법률을 했을 때 이게 126조 고난의문 변제라 성립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라고 말이야.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126조가 성립이 안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왜냐? 126조가 되려면은 요 병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 126조 기본은 기본 대리권 있고 고난 넘어서야 되니까. 기본 대리권 없잖아요. 왜? 사자는 대리는 아니잖아. 대리권 없잖아. 그 다음에 이해 보세요. 임의 대리인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하다 복대리인 선임에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 선임했으니까 이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무효요. 대리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126조 성립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시험에 안 내. 시험에 안 낸다고. 그 반대니까 내는 거예요. 이 경우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대리권 없고 대리권 없고 그럼 126조가 성립이 안 돼야죠. 이렇게. 그럼 시험에 안 낸다고. 거꾸로니까 내는 거예요. 116조가 성립된다고 보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라? 본인 당연히 책임지라.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거라고 말이야.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안의 경우에 여기 이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이게 100인가 성립되는 건데 분명히 눈으로 확인해보면 대리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기본 대리권의 흥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병역에 대리권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100인가 성립된다. 요리 이야기하니까 시험에 출제를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거기 98년 3월 27일자 판례라고 말할게. 89페이지 제일 위에 거.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사자를 보자고 말이요. 사자는 학자들도 이 판례의 일견 수긍을 해요. 사자는 원래 대리인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을은 대리인이죠? 그럼 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고난의문 변제라 성립된다. 이렇게 논리 구성하면 돼요. 사자는 원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하면 돼요? 요 대리인. 그러면 말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판례 이론에서 학자들도 사자는 수긍하기 이거는 별로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문제라고. 복대리. 이거는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학자들이 이 판례를 볼 때 임의 대리냐? 본인 승낙 없다고? 원래 승낙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해야 돼. 승낙 없이 복대리인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무효라고? 대리권 없잖아요. 근데도 기본 대리권 흥결문제는 안 생긴다고 말이야. 여기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100이면 성립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자는 판례 입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복대리인의 경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 경우에 사자하고 복대리인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야. 그러면 사자가 100이면 성립되면 공평에 기해서 복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이면 성립을 인정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시험에 또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사자하고 복대리인이 같냐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같아요? 사자하고 복대리인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사자는 의사결정권 없다니까요. 대리는 의사결정은 있고. 그러니까 사자에 관해서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키면 안 돼.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고. 근데 이거를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 경우도 성립되자고 보니까 학자들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자꾸 내는 거야. 여기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 잡았나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낼 때는 거기 지금 마지막 구절 봐보세요. 얘가 판례도 전부 토막이 지어놨는데 거기 판례 89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칠판에 쌀을 돌리면서 저 임의 대리인을 말하겠죠.
복대리인 선임권 없잖아.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126조가 성립되게 한 뭐가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요지가 지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압축을 시켜서 그 구조를 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해. 요 이야기잖아. 요 임의대리는 복대리권 복대리인 선임권 없잖아. 선임된 이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대리권 실제로 없는데도. 그래서 그 대목을 줄여가지고 시험에 많이 하고 따라서 126조에서 압도로 출제되니까 얀매를 하지 말고 정확히 깨우치고 비판의 소지가 뭔지 왜 시험에 내는 건지 정리 잘 하시라고. 겁나게 물어봐. 제일 많이 출제 최근에 126조에서. 그 다음 다시 뒤로 돌려서 또 박스를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이 나와있죠. 92페이지 7 밑에 다 우측 올라가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정리산업더라도 이러면 신도도 안 늦어지고 짜증이 확 솟는데 강연 사람도. 물론 여러분도 성질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 나와있죠. 그 뭐라고 써놨어? 또 긍정사를 따는데 이렇게 써놨죠. 그건 뭔 말이에요?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도 126조 성립한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 긍정사를 따는 이거 썼는데 무리가 또 긍정사를 따는 이렇게 써놨나 모르겠어. 사람 한 장에 보라고. 그 말의 의미는 알아들었죠? 그 두 개는 같은 의미야.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거든.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라고. 이게 나눠 쓸 필요 없어.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찢어놓은 거지. 잠깐 7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생활 상식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설명이 좀 있어야 돼. 이런 거는.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고 생활 상식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일상가사는 혼인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를 일상가사 그래요. 혼인생활 유지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 생활필수품 구입해야죠. 생필품 구입한다든가. 집이 없으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다든가 또는 부부 중에 일방이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상가사 그래요. 생필품을 구입한다. 주거용 건물을 임차를 한다.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 이걸 일상가사 그라고. 이런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 상호 간에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대리권을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법공관 사람이 이런 거는 최선도 기초니까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남편이다. 을이 처다. 이 처가 쌀 가게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쌀을. 이런 게 곧 뭐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일상, 가사, 대리. 옛날에 이런 거 시험 냈어. 다음 중 대리를 골라라. 갑, 서방 대신에 처, 을이 가게 가서 쌀 한 가마니 샀다. 정답, 대리 이렇게. 물론 틀린 사람 지금 그런 거 내면 다 틀려 여러분들. 옛날 시험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들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고 이게 대리라고 말이야. 처가 남편을 보내서 뭐 했다? 대리. 이런 게 무슨 대리다? 일상, 가사, 대리.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얼마나 리그면 형성이 됐는가. 여기 일상과 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여러분한테 필요해. 결혼한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도 못하지만 배우자를 본인으로 해서 일상과 대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처가 가서 쌀 한 감 여상으로 샀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대리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쨌다고? 돈 갚아야죠. 그 누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갚을 책임이 그러지 있다 그 이야기야. 이때는 이제 일상과 대리는요. 요 부부 두 사람이 연대 책임지도록 돼 있어. 연대 책임. 그러니까 남편은 직접 쌀 구입하는 매매 한 적 없잖아요. 근데 무엇으로서 책임지고? 본인으로서 책임진다 그 말이야. 나는 내가 쌀 산 적 없는데 우리 10,000원 달라고 이 나쁜 새끼야.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부지간은 연대 책임지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일상가사 대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 요즘에는 좀 이게 뜸하지 옛날에 신문에 하루가 멀다고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는데 남편이 아파트를 보던 부동산 소유자 요 우리 이 처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임의로 무단으로 매각을 해버렸다. 남편 명 부동산 처가. 그러면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다 아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가 아니에요. 일상가사 대리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상대방이 차가 무단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상대방이 남편에게 본인으로서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소유권 넘겨달라고, 이게 문제라고 말할게. 이건 일상가사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면 남편이 책임지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거야, 부동산 매각하는 거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대리권 없이 했잖아요. 이게 무권 대리라고 말할게. 그럼 남편에게 책임 묻는 것은 결국 이 경우는 이 차가 지금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되는가, 결국 이 문제로 기착이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에 관해서 우리 학설 판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 남편이 이 행위에서 일단은 책임을 져라 그 말이야. 여러분 시험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이 판례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딱 해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일까요, 법정 대리권일까요? 바꿔 말하면 남편이 처에게 쌀 한 감에 살 수 있는 대리권을 준 적은 없다 그 말이야. 남편이 수여한 적 없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이 되느냐?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기해서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대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이 아니라 무슨 대리권이다? 법정 대리권.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 표현대로 성립한다, 그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일상가사 대리권 자체가 법정 대리권이기 때문에. 감 잡았나요? 이런 거는 생활 상식으로 좀 알아둬야 되고, 이게 책에 좀 한 반 페이지 가까이 설명이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시험에도 잘 물어보니까. 그 일상가사 대리권은 긍정서를 따라 1% 못 치냐고 이게. 그럼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이 문제 푸냐고 이러면은. 제 말 알아들었나요? 생활 상식도 알고 계셔야 돼. 일상가사 대리권이 뭔지 하는 거는. 그 다음 표현 대리권, 소멸한 대리권 나와있죠. 요게 복대리권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120조 시험에 쏟아나옵니다. 최근에 그 소멸한 대리권, 그러니까 표현 대리권 그 써진 거 우측에 또 뭐라고 몇 마디 써있죠.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였냐 그러면은 다시 또 왔다 갔다 좀 하자 그 말이야.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89페이지. 찾았나요? 거기 보면은 C번, 동그라미 C번을 찾으세요. 표현대리 규정의 중복 적용 있죠? 로마 숫자 2 찾으세요. 요거. 거기 보면은 125조와 126조 중복 적용을 정면으로 따른 판결은 보지 않고 129조와 126 중복 적용에서 판례는 해가지고 79년 3월 27자 판례 나와있죠? 요 판례를 말해. 요게 또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와. 126조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 뒷페이지가 그쪽에다 좀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냐고 이게. 93페이지가 위에 두 번째 박스 표현 대리권, 소멸한 대리권 그 부분 판례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려서 89페이지 그 판례를 분석해 보자면은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와. 126조에서 잠깐 칠판 보자 말이야. 원래 이제 126조 표현들이 성립이 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한 넘어서야 된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기본 대리권은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이어야 돼. 얘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원칙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담보 설정한 대리권 가지고 있고 권한 넘어서고 그래야 126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물질이 좀 있다 그 말이야. 어떤 거냐 그러면 이따가 저 129조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로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한마디만 하고 건너뛸 건데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로 129조는 이런 경우를 말이야. 아주 쉬워 이거는. 글자 그대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로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얘가 저 갑대리인 의뢰해가지고 가부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요 대리인을 할 당시에는 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어졌다 이런 경우를 말해요. 대리인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었다 말이야. 그럼 이거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권대리죠. 따라서 얘는 얘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는데 이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자에게 토지 매각한 대리권 있는 것처럼 외관상 보일 수가 있다 말이야. 왜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옛날에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가부 대리인이겠지 믿게 된다 말. 그러니 얘 눈으로 볼 때는 얘한테 여관상 대리권에서 나타나 보이고 나타나 보도록 한 데 대해서 이 경우도 본인이 원인 제공했다는 거.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평소에 얘하고 대리를 통해서 거래를 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 그럼 이 사람은 지금도 대리권 믿으니까 이 사람은 대리권 없어지면 사후 통보라도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더 이상 대리를 하니까 얘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사후 조치를 안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 대리권에처럼 나타내보다 한 데서 당신이 원인정 됐으니까 이에서 본인 책임져라. 여기에 글자가 들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되려. 그런데 여기서 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 있다는 거야. 과거에 얘가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권, 과거에 했던 대리권이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옛날에 담보 설정한 대리권 줬어요. 근데 이게 소멸이 됐어. 그래서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본인 소유 부동산에 매각을 해버렸다고 말이야. 그럼 이거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죠. 이런 경우는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서 버리면 그러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본에게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원래 표현대리 제도 자체는 대리제도 신용을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자는 거렇게. 근데 이 경우도 얘 눈으로 볼 때 얘한테 대리권이 나타나 보이는 건 사실이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는 129조 대리권 소멸 표현되는 성립이 안 되나 몇 조로 넘겨버리자 말이야. 126조 권한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된 거로 보자 그 말이야. 그래서 129조가 아니라 126조에서 책임을 묻자.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이라 그 말이야.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렇게. 그러니 이걸 이제 이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의 대리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죠? 그래서 그 대리권을 이렇게 표현을 해. 표현 대리권이라고.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표현 대리권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이 표현 대리권, 실제로는 대리권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가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저기 책에 보면 아까 그 박스에서 93배 재료 박스 두 번째 보면 가려고 나왔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한 대리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멸한 대리권 요걸 이제 그 옆에 표현 대리권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감 잡았나요? 실제로는 대리권은 없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표현 대리권, 소멸한 대리권 요걸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야기야. 이걸 이제 앞에 아까 89페이지는 표현 대리 규정의 C번 동그라미 C번 중복 적용 이렇게 써놓은 거라. 왜 중복 적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되면 끝내지 말고 126조를 다시 적용을 시키자 말이야. 어차피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조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에 129조가 성립이 안 되면 126조라도 중복 적용시켜서 대리조 신용을 유지해보자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요 89페이지 C번의 그 판례라고 말고 79년 3월 27자 판례. 이해했나요? 여기 두 번째로 많이 물어봐. 그 다음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가서 93페이지로 가서 그 밑에 보면 공법상 대리권 등기 신청권이 나와 있죠. 또 박스에 찾나요? 이것도 시험에 쏟아놓으면 또 긍정설이 따른다. 참 내가 뭐라 하기는 뭐하지만 그 밑에 바로 박스 밑에 님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그 밑에 A번을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기본 대리권의 등기 신청이라 할지라도 세 번째로 나왔죠. 요 판례를 말해. 요거는 이제 바로 그 밑에 써놨어. 딱 이 판례도 번갈아가면서 쏟아 나오니까 잠깐 칠판 보세요. 무지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잠깐 칠판 보라고. 지금 이렇게 갑이을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국가기관인 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잖아요. 공법상의 권리라고.
등기시행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기본 대리권, 공법상의 권리. 근데 이제 고난을 넘어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 판례는 대물변제 계약을 철회했다. 이 사건인데 대물변제는 계약 일정으로서 글자 그대로 본래의 급부에 가름해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계약이 대물변제예요. 가입의원에게 1억은 빌려줬다. 참모자 현금 없다. 1억 대신에 토지 1억짜리 대신 준다. 이런 게 대물변제. 이거는 우리 민법상 계약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내용이 이런 건데 그럼 보세요.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죠. 근데 옳권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계약을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옳권행위 고난을 넘은 행위 옳권행위 종류가 전혀 다르잖아요. 공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법률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26조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옳권행위 종류가 동종이냐 이종이냐 따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곳곳에서 이거 문구를 바꿔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고 요게 이제 그 박스에서 공법상의 대리권 등기신 조건 요 대목이고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그 밑에 A번에 들어있다 그 말은 바로 그 밑에 그 동그라미 A번에 그 말을 계속 바꾸니까 정확한 이해를 할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B번 이제 박스 지나서 박스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B번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바짝 차려야 되냐 그러면은 이 126조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일단 존재해야 돼요. 대리행위가. 대리행위가 되려면 가장 핵심은 현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현명이 안 되면 대리행위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표현 대리도 요즘에는 이 대목에서 시험 문제를 하도 함정을 내니까 126조를 쉽게 못 푼다고. 이 표현 대리도 글자 그대로 대리 일종이에요. 그러면 대리행위가 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현명이 되셔야 돼. 갑대리 내로 이렇게. 여기 없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지 표현대로도 성립된다고. 표현대로 대리 일종이니까. 그럼 대리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현명, 갑대리 내로. 딱 여기 없으면 대리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표현대로도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리의 기본이야. 그래서 이거를 집중 물어보는데 이걸 설명하는 것이 동그라미 B번인데 두 번째 줄을 잠깐 보세요. 무권들 일반과 마찬가지로 원래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만 표현대리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 있어야지 표현대리도 성립한다. 그 이야기요. 그럼 대리행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갑대리 내리고 현명이 되셔야 돼. 따라 그 밑에 대리권 없는 사람은 대리로서 본인 이름을 행위했어야 된다. 그래야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갑대리로 이게 있어야 된다고. 현명이 안 되면 대리행위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아니면 표현대리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C번 판례 보세요. 찾았나요? 동그라미 C번. 요 판례를 시험 낼 때 전원이 틀고 나왔는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다 칠판을 보세요. 아까 요 책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까 126조 예 들을 때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민법 책에 126조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예를 딱 들 때 사례를 요 사례를 들나요. 가벼울에 아까 저도 처두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 근데 고난을 넘어서서 아예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뭐 했다? 매각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줬죠. 여기가 가장 전형적인 126개 표현들의 사례라고. 대한민국 모든 교재에 이 사례가 있어요. 담보 설정 대리권 고난 넘었다 이렇게. 근데 정신 바짝 차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담보 설정에 관한 또 대리권을 주었어요. 이렇게.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똑같이 주었다고. 근데 과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요 대리인이 이제 일처리를 좀 원만하게 하라고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대리인에게 교부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담보자가 대리권 주었으니까 은행 등에 담보 제공 돈 빌려면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한테 교부를 해놓는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요 대리인이 뭔 짓을 해버렸냐? 그 서류를 이용해서 본인 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따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과거에 왜? 담보자가 대리권 줘서 은행에 담보자가 돈 빌려야 되니까 등기 서류 등을 미리 교부를 해줘요. 이렇게.
그 서류를. 그 이자석이가 그걸 이용해서 뭐 했다는 거? 지 앞으로 이전 등기. 감 잡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했다. 그러면 내용은 요거하고 외관서는 똑같죠? 다음에 대리권 매각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126조 권한로만 편대가 성립되지만 이 경우는 126조 편대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내면 다 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즘엔 이거 틀린 사람 없어. 이런 거 틀리면 무조건 공부 한 태기도 안 하는 거야. 한 태기도 이거 틀리면.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틀리면 공부 뒤지가 않은 거지 이게.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다 들고 나왔다고. 이거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차이가 뭐인가요? 이 경우는 뭐 했잖아. 현명했잖아. 갑대리인이요. 이게 대리행위잖아. 이게 백임이가 성태지만.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 앞으로 뭐 했어요? 이전 등기. 지 앞으로 이전 등기. 자, 매각했어요. 대리인으로서 매각했어. 소유자로서 매각했어요. 소유자로서. 갑대리인은 현명이 안 됐다.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매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아니니까 백임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속으면 안 된다 말이야. 원인모의 등기를 했을 때. 따라서 거기에 판례에서 동그라미 C번 위의 경우에 그 사례와 걸려서 의리 그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요 단어에다가 딱 포인트를 잡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요건 놓치면 안 된다 말이야. 요거에 요 교부한 소리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그 지가 뭐인 것처럼 매각한 거예요. 소유자인 것처럼. 뭐가 안 됐다? 현명이 안 됐어. 대리행위 아니죠? 대리행위 아니니까 원천적으로 표현들이가 성립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하고 자기 소유 물건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매도한 경우 역시 126조 적용은 없다. 이걸 갖고 노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 잡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바로 그 밑에 새파란 것이 판례예요. 이것도 동일한 취지의 판례인데 또 대리행위로 볼만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백임과 성립이 안 되는데 두 가지 유형을 시험에서 출제를 해. 하나는 방금 요거예요. 요 대리인이 지 앞으로 뭐하고 등기 필요한 서류 이용해서 지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매각하는 사례예요. 요걸 집중 물어보고 요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어. 그게 그 밑에 판례예요. 요걸 번갈아가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126조를 풀기 어려운데 야매를 하지 마세요. 근데 합격권 들어가는 사람 이거 다 풀어. 올릴 뻔이 아니까. 그 야매를 어영해요. 한 사람들은 못 풀지만. 선생이 똑똑한데 수강생이 똑똑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선생이 팀이 하니까 수강생도 팀이 해가지고 같이 노는 거지. 선생이 똑똑하면 수강생 똑똑한 거예요. 선생 머리 다 빌려가는데 그것도 안 똑똑하면 그 이상한 거지 뭐.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서명대리라는 걸 잠깐 배웠죠. 서명대리. 그거 잠깐만 떠올리자고 말이에요. 그거 비교해야 되니까. 서명대리 이런 거 있어요. 가별소 토지 소유자다. 팔에다가 대리권 줬다고 그렇게. 그럼 원래대로 하면 현명을 이렇게 해야 돼. 갑, 대리인, 의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서명대리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지가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했다. 요 스토리죠. 요거는 당연히 유효한 대리행위야. 무권대리 문제가 아니라 대리권 있어. 유효한 대리행위고 본인 명의로 매매했어도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요게 서명대리라고. 그런데 요거는 지금 특징이 아까도 주식경점 요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요. 근데 현명을 할 때 요거는 본인 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지금 매매한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것이 그 밑에 93페이지 색칠한 밑에 판례인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퍼는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까지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갑대리인으로 표시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 것처럼 상대방을 또 기망했다는 속였다는 거예요.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그 다음 본인 명의로 지 이름 빼뿔고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했어.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서명대리하고. 대리인 표시 안 하고 지가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계약도 똑같잖아. 스토리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 거기 지금 판례 색칠한 거는 이 서명대리하고 예간설보면 거의 비슷해. 서명대리하고. 근데 한 끗 차이가 있어요. 아예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밑에 쭉 쓰여있는 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잠깐 7번 보세요. 이 판례도 이름만 계속 물어보는데 서명대리하고 칼같이 구별해야 돼요. 이건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이런 사례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갑이 남편이고 남편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근데 A가 쳐요. 마누라. 자,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도 곱게 나면 누가 뭐라 하네. 어른인데 뭐 바람 나면 신도 아닌데 도덕적으로 비난하겠지만 곱게 나라고 말이야. 근데 또 어린 내연남이야. 남편 쳐 내연남 감 잡았죠? 그런 다음에 이 을을 남편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내연남을 그런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느냐. 남편이 자고 있는데 패스포드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아주 나쁜 년이야.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거기 사진을 떼어낸 다음에 을의 사진을 딱 붙였어. 을의 사진을.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병이 은행이에요. 은행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돈을 한 1억 원 대출을 받았다. 금액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스토리 이거예요. 이 처가 제3자 을을 남편인 것처럼 가정을 시킨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거? 요 말고 누구 명의로? 남편 명의로, 본인 명의로. 마치 을을 누구인 것처럼 기망을 한 거야. 본인인 것처럼 기망한 그렇게. 주민등록 사본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3자를 남편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은행에 남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그런 다음에 대출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이 경우는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금융권을 속여서 남편인 것처럼 기망을 하고 남편 명의로 남편 명의 부동산 담보로 인해서 대출 계약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인 거예요? 요거하고 거의 똑같아. 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을 행했다는 점에서는 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요 경우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고 서명대리는 요 경우는 대리권이 있고 없고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요게 대리행위예요 아니요? 원천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고 그런 이제 표현들과 성립될 일이 있고 없고 따라서 이 경우에 이 금융권은 나중에 남편 사이에 소송이 붙은 거야. 요것들을 이제 돈 다 써버리고 얘네들한테 채권을 해소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아니 여기 좀 당신 차가요. 이 일을 당신과 가장을 시켜서 당신 명의로 당신 부동산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죠. 표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얘한테 대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는 첫째 126조 권한료만 표현들이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남편에게 성소판결 내린 건데 그 판례가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외관상으로 보면 서명대리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지. 요거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졌고 이 경우는 전혀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은행이 패소를 당했는데 그러면 돈 회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2단계로 또 주장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세요. 요게 처요. 요 을이 처 배우 눈치챘어요? 법정대리 한 것보다 눈치챈 것 같은데 그 제가 말한 거하고 일치가 되면이 본인 실력이 엄청 빵빵한 거예요. 지금 요 처가 요 내연남 제휴 조정했다고. 근데 일단은 남편에 대해서 126표인데 성립이 안 된다고 패소판을 내리니까 금융위원회 돈 뜯기게 생겼다고. 뜯기면 담당자 문책당한다고. 그래서 이걸 주장을 했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준 판례안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요게 처요. 배후 조정을 했어. 그러지. 요 처가 일상가사 대리권 가지고 있다. 요걸 동일시해야 된다 그 말이야. 내연남이 배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처도 공범이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면 처는 일상가사 대리권 가지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편들이라 성립이 되나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 금융기관에서. 이거 말이 되잖아. 그때 금융기관에서 얘하고 이 사람아 얘는 당신하고 일심동체지 얘하고 어떻게 일심동체나 바람핀 거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았나요? 따라서 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편들 성립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패소당한 거예요. 이게. 돈 뜯겼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거야. 대리행위라고 볼만 행위가 있어야지 표현들이 성립해요. 따라 대리행위라고 볼만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표현들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닌 경우는 현명이 안 된 경우를 말해. 근데 그게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번갈아서 나와요. 하나는 어떤 유형이고, 부동산에서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 경우에, 원인무효 등기해서 직접 매각한 경우에 대리행위 아니죠. 하나는 또 어떤 경우고, 대리권도 없이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세해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하는 경우에 이것도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물어 번갈아가면서. 그 다음 제일 밑에 디귿번,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따라서 이제 요거는 속지 않겠죠. 단문적인 대리권 주었다. 요거는 갑대리인을 표시한 경우에 요거 매매했고, 요건 126가 성립이 되죠. 이렇게. 근데 성립되려면 또 한 가지 요건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요 을에게 부동산 매각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이 있을 것.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견해대립이 심한데 정교사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선의 무과시라고 125조하고 129조는 요건이 선의 무과시로 되어 있어요. 이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이거나 정당한 이유나 같은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뒤에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C번 판례죠. 요게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 B번은 선임 무과시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설명되어 있고, 동그라미 C번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제 이 정도는 스스로 하겠죠. 법률 행위 시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따라서 계약 체결한 이후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얘한테 부동산 매각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나중에 알아버렸다 그러더라도 126조 표현들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따지면 되니까. 따라서 그 C번을 찾으면 그거 정리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과 관련해서는 우측으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딱 하나 판례만 신경 쓰란 말이야. 95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요건을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밑에 동그라미 C번 있죠. 대리권 후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되는 관해서도 129가 적용된다. 지겠죠? 요게 판례 입장인데 요거 하나만 드립다 시험에 나와. 요 판례는 또 어디다 얘가 써놨냐 그러면은 90페이지 봐보세요. 사람 미치게 써놨어. 여기저기다가 90페이지. 자, 일단 89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봐보세요. 89페이지 제일 밑에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한 다음에 제일 위에 두 줄 있죠. 찾았나요? 98년 5월 29일자 판례 써진 거 두 줄. 요 판례요. 요게 129조에서 유일무이하게 출제되는 판례 하나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아까 95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C번에 아무 상관이 129조 정도 써진 그 판례가 90페이지 제일 위에 그 두 줄짜리 판례예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한 경우도 129조 편 성립할 수 있다. 이 판례 98년 5월 29일자. 찾나요? 다 집중.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 유일하게 129조에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오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자 A를 이제 복대리인이나 치고 그 다음에 이 A를 상대방으로 치고, 그럼 129조 대리권 소멸 후 변대리는 이전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옛날에 가지고 있다가 대리인을 당시에는 이게 소멸하고 없애야 돼요. 그래야 129조가 되는데 방금 취직은 판례는 왜 유일하게 129조 시험에 나오느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요 대리인이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뭐죠?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병을 복대인으로 선임했다 그 말할게. 그런 다음에 얘가 대리행위를 했다. 이 경우도 129조 대리권 소멸로 변대라 성립되는 거 이걸 묻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세요. 얘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얘를 복대인으로 선임했죠. 그럼 얘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대리권 소멸한 후에 선임했으니까 원천적으로 대리권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죠. 그럼 얘가 대리행위 하더라도 요거는 129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왜냐 129조 성립되면 얘한테 이전에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 그 소멸한 후에 선임했으니까 대리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게 129조가 안 돼야 돼. 그러면 시험에 안 내. 그 반대니까 내는 거야. 맨날
129자 성립되는 걸로 봐. 판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야. 요 을이란 놈은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겠죠. 그럼 얘가 지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요거는 여지없이 129조가 성립이 돼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럴게.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을 했고 따라서 얘는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대리를 하면은 원칙 129조 성립이 안 된다. 이를 하게 되면은 얘가 무권대리를 하면은 요거는 얘가 책임지면서 얘가 하는 거는 129조가 성립이 안 되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지고 결론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무권대리를 했냐에 따라서 요거는 책임지고 요거는 책임 안 지니까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핵심 포인트는 요 대목이에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행하게 되면 요거나 마찬가지로 129조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자. 요것도 얘가 책임지도록. 이 판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일견 수긍을 해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특징은 이 복대리인에게 이전에 대리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9조 성립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내는 거야.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추라고. 이거 못 맞추면 40분도 못 맞아. 유일하게 129조 하나 물어보는 판례고 특징이 이런 건데 이것도 모르고 시험장 가면 공부 뒤지가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맞춰. 사례로 또 내니까. 재문아 들었나요? 딱 판례 하나인데 덜렁 129조 저것도 못 하겠냐고 말이야. 그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야. 그 다음 다시 앞페이지로 돌려서 아까 막 난사벽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87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표현들이 이제 핵심들은 125조, 126, 129조 전부 짚어드렸으니까 시험관에서 몇 가지 더 추가시켰어요. 책이 이제 막 앞뒤로 엉망으로 썼으니까 87페이지 제일 밑에 2번 판례. 강령법규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표현들보다 정비를 지금 이 판례는 최근에 쏟아져 나와. 찾았나요? 87페이지. 효과면에서 강령법규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근데 여기에 이대로는 안 나와. 응용해서 엄청나게 나와. 따라서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 아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대리제도 가장 기본이 뭐냐? 요거라고 말이야. 대리제도 가장 기본은 아까도 가르쳐 줬죠. 최소한도로 대리행위가 뭐라는 걸 전제로 해서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본에게 책임 묻는 제도예요. 대리행위 자체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되어버리면 원천적으로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게 대리의 기초예요. 여러분 실력이 왜 향상이 안 되냐? 55점에서 6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미치게 만드냐? 몇 년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 기초가 안 돼서. 대리행위가 이런 걸 전제로 본인에게 책임 묻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이 대리행위가 무효면 원 책임 물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럼 묻는다고 말이요. 요게 요 대리행위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여기에 무효가 됐어요. 그럼 본인이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효니까 책임질 필요 없잖아. 그러면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안 되잖아요.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천적으로 본인은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근데 시험에 이렇게만 물어본 게 아니고 사례로도 물어봐요. 사례로도. 이걸 무효로 딱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표현대리가 적용될까요? 그럼 무효가 되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그걸 깨우쳐야 된다 말이야. 대리 기초를. 대리행위가 유효한 걸 전제로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되면 이거는 강령법 위반으로 써놨지만 그 이외의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되면 원천적으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깨우칠 수 있겠죠? 하도 물어봐요. 그거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8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B번 요걸 또 많이 물어봐. 효과면에서 과실상계 법률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찾았나요? 거기에 판례 우측에 그 판례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잠깐 실판 보세요. 저번 시간에 뭘 하나 가르쳐 줬냐 그러면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위법행위 법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 그럼 위법행위는 두 번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다고 가르쳐 줬죠. 형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민법에서는 경제적 불이익 손해배상 책임 지운다. 그 위법행위야. 딱 두 개 있죠. 계속 매 시간마다 써먹고 있어.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익이 저번 주에 가르쳐 줬잖아. 이런 거 알아두면 5점짜리 나오고. 채무불법행위 경우는 가해자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무자가 입법행위 한 거죠. 따라 불법행위는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 지는 거예요. 요거는 다 알고 있죠. 이때 이제 이 손해배상 책임은 따라서 이제 위법행위의 경우 이제 발생이 되는 문제인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료가 생기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이 된 이거 하나 더 추가시키란 말이에요. 민법의 기본 원리가 과실상계 원칙이라고 말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물을 때 여기까지는 저번에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추가시켜서 과실상계는 어디로부터 발생이 된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부터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이 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가 과실상계, 이런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가벼우게 민법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우면 너무 재밌어. 가는 길이 행복해져. 여러분처럼 뭐 두드려 외우다 보니까 맨날 얼굴이 찡찡해가지고 그 원리를 깨우치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하나 갖고 다 해결이 되니까. 이것만 추가시키라. 과실상계를. 요 가벼우게 교통사고를 내서 운전부주의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손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도로를 무단횡단했어. 그럼 얘한테도 잘못이 있죠? 과실이 있죠? 그럼 손해배상 책임 비울 때 뭐 하든가요? 법 공부 안 해도 이런 건 다 알겠지. 1,000만 원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이자 과실을 또 참작해서 돈으로 환산하죠. 환산해보니까 300 정도 되더라.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 빼고 그게 과실상계죠. 과실만큼 상계하고 나머지만 배상 책임 지면 되죠. 700만 원만. 이런 거는 다 알죠. 생활상실. 그게 과실상계라고. 그러면 과실상계 법리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부터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그런데 표현대리 책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이 무권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책임진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묻겠는데, 여기서 책임진다 그 말은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원래 이 계약을 당신이 뭐 하라는 거야? 이행하라 그 말이야.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매매했는데 이게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본인에게 책임 묻는 것은 이행 책임을 묻는 거라 그 말. 그럼 이런 이행 책임 물을 때는 과실상계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과실상계 어떨 때 적용되니까? 손해배상 책임 물을 때 적용되니까. 요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가 거기 88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89페이지 위에까지예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이게 왜 물어보느냐? 민법에 대한 기본이 돼 있냐고 해서 묻는 거니까 정립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서 이제 표현되는 이 정도만 이제 중요한 거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정리만 되는데 이해를 했는가?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잠깐 칠판 보세요. 아까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무에서 가장 변명을 발생하는 표현들은 126조라고. 그러면 또 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한테 내가 보여준단 말이야. 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6조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처음에는 서울 강남에서, 그 다음에 안산에서, 최근에는 창원에서, 여기 창원에서 엄청나게 사회적 여파를 미친 사건이 연달아 발생이 됐어. 무슨 사건인가요? 중개업자가 관여된 거예요. 서울 강남 안산 거쳐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금액이 수백억이고, 여기에 갑이 원룸 주인 임대인, 갑이 원룸 주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게 짜증나니까 그냥 중개업자 그래요. 원래도 개업 공인중개사 말이 길어. 내가 뭐 중개사 선생님도 아닌데 중개업자. 그래 또 중개업자 하다가 또 와서 선생님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나도 알아. 그런 거는 따질 거 따지면 되고. 제가 제일 똥똥한 선생님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법률만 정확히 써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바쁘니까 그런 거 바쁘니까. 중개업자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계약처라는 대리권을 많이 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특히 지방은 여기 건물 주인데 서울에다 있다고. 그 자기가 매번 내려와서 월세계약 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리권 줘버려? 그 건물 주에 있는 중개업자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럼 월세계약 체결하는 대리권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해버려 이제? 사기치죠? 채권적 전세, 전세계약 체결해버리잖아. 그 전세금을 수천만 원 받고 그 돈은 자기가 삥땅 치고 주인한테는 뭐 하고? 월세계약 체결한 것처럼 하고 매달 월세 몇만씩 보내주고
알아듣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간 끝나서 주인한테 내 전세금 내주세요 했더니 주인은 뭔 소리요? 전세계약 치른 적 없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뭐였더라? 사기쳤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사회 문제가 됐죠. 정리 정돈하면 이 중개업자 개업공인 중에서는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없어. 근데 뭐 했다? 전세계약 체결했다. 그 전세금 가지고 톡겠다 요 스토리요. 피해자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죠? 요 불특약수 피해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전국 곳곳에. 중개업자 이거 물론 얘들은 다 교도소 갖고, 근데 중요한 거는 피해 보상이 안 돼. 돈을 다 삥땅 쳤던가 아니면 어디다 써버렸으니까. 얘 구제 방법 사고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힌트를 주면 대리 지금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줬으니까. 그죠? 손 이렇게 했다 벌써 알아들었다는 거야.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126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본 대리권 있잖아. 월세결정 대리권 있고 권한 넘어섰으니까 126조 권한 넘어 편대 성립다. 이게 벌써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이렇게 이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26조 성립하려면 일단 요건은 갖췄죠. 기본 대리권 있죠. 월세계약 체결 권한. 근데 권한 넘어서 전세계약 체결했으니까 이 요건은 갖췄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126조 표현대로 성립되면 요 임대인한테 책임 물으면 돼. 전세 보증금도 이대한테 돌려받으면 되고 구제가 되는데 이게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마지막에 권한로만 편대로 성립되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요 중개업자에게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 실무상으로. 왜 그러냐면 중개업자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무상으로. 왜 없을까요? 월세계약 체결한 대리권만 줘.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 안 주는 이유가 뭘 같아요? 전세금이 수천만 억이 넘거든. 그걸 얘가 만지면은 갖고 톡 깨버려.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은 실무상으로 거의 안 줘. 주로 뭔만 주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월세계약 체결한 대리권만. 그럼 뭐 거래 관행상 여기 개업공인 중개사에는 월세계약 체결한 대리권만 통상 주고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은 거의 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개업자에게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가 어려워. 딱 소송이 붙으면 내 볼 때는 소송해봐야 알지만 이 사람들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 때문에. 열외. 그 다음에 뭐 때문에 126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실무상으로. 주로 월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이렇게 얘한테. 그런데 저번에 대리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이런 말 하고 넘어왔어.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를 확정하거나 보충하는 사회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칙 사적 자치를 실행 수단 법률 행위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지 불법 행위고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 언더를 맞추고 넘어왔죠. 그죠? 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렇게 권한도 없이 전세계약 체결한 것은 민법상 동시에 뭐에 해당이 되냐? 불법행위에 해당이 돼. 불법행위. 그러면 이런 불법행위 경우도 만약에 대리가 허용이 되면 불법행위는 누가 범했지만 대리인이 범했지만 손해배상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불법행위고는 법률행위 아니니까 대리가 허용이 안 돼. 따라서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배상 책임은 본인에게 책임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지는 거야? 대리인이 직접.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이 지금 깨우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불법행위 책임을 본인에게 물으면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불법행위 경우는 뭐가 허용이 안 된다? 대리가 허용이 안 돼. 따라서 본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대리인 자신에게.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을 깨우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이 안 돼. 이거 다니지 마시고 벌써 나오니까.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이 안 돼. 이 말이야.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 얘가 진다는 소리인데 허용이 안 되니까 얘가 진다고 말이야. 따라 본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단계. 저번 시간에 기초적 내부관계 가르쳐줬죠. 원인된 법률관계 가르쳐줬죠. 만약에 이 임대인하고 여기
개업공인수사사에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고용계약이 체결이 됐고 결과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갑은 사용자, 개업공인 중에서는 피용자에 해당이 돼. 그러면 우리 민법상 피용자가 고용계약이 만약 있으면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생활상실, 그를 고용한 누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사용자가. 이거를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 756조 사용자 책임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임대인하고 계약공인중개 사이에 내부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756조에서 사용자로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도 없어. 그러면 결론,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도 힘들고 불법인과 대리가 허용이 안 되고 사용자 책임 질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얘한테 책임 묻는 것밖에 없죠. 근데 얘는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민법을 떠나서 민법상으로는 이제 결국 얘한테 이행책임, 표현대리 책임 묻기도 상당히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 묻기도 어렵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얘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데 물으려면 이제 중개사법으로 넘어가야 돼. 중개사법 30조 배웠나요? 중개사법 공개법 30조. 30조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손해를 끼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거기에 30조 개업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따져야 돼. 얘가 지금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월세계약처럼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것도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이걸 따져야 돼. 근데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지만 다행스럽게 이런 분쟁이 하도 생기니까 판례가 나와 있어. 이거는 민법 판례가 아니라 중개사법 판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렇게 월세계약처럼 대리권만 가지고 있느냐가 권한을 넘어서서 전세계약처라면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중개행위하고 관련 있는 행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 얘는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손해를 끼쳤죠. 그러면 중개사법 30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중개사법에서. 그런데 얘는 손해배상 해줄 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걸 담보하는 것이 뭐예요? 공제. 공제 가입하잖아.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줘야죠 대신. 근데 최대 얼마까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근데 피해자가 겁나게 많아버려. 수십 명씩이요. 그럼 1억을 나눠봐야 한 150만 원씩 떨어져. 내 전세금은 1억인데. 구제 방법 없죠. 공제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최대 1억이라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력이 없으면 피해 구제가 안 되니까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지금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 상식으로 알잖아요. 복덕방 입구에도 써있잖아요. 여기 복덕방 입구 창문에 1억 이렇게. 예? 이제 좀 신경 써서 보고 다니셔 공부하시니까. 최대 1억가이라고. 근데 피해자가 이 사람 하나면 구제되잖아. 보통 전세금이 1억 안팎이요. 서울은 이제 1억 토시 넘지만 창원 이런 데는 8, 9천 요 정도라고. 1억 전후라고. 그럼 한 사람이면 공제에서 나오는 1억 갖고 보상이 되겠지만 수십 명이요. 나누면 150만 원씩 떨어져. 나 어쩌라고. 구제 방법 없어. 얘는 교도소 갖고. 그래서 피해자가 전국에 수백 명이에요. 집에 가서 다시 오고 연습하세요. 공부는 법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는. 이게 사회적으로 하도 지금 떠들썩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에 도대체 우리가 민법 배운 지식 또 중개사법 배운 지식을 동원하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가. 위에 세 개는 우리가 대리에서 배운 거이고 위에 세 개는 표현대리, 불법의 대리가 허용 안 된다, 기초적 내부관계 이거 다 배운 거고 이거는 중개사법 30조로 넘어가는 거고 민법만 가지고는 책임 묻기 어려우니까. 그 이제 공제에 그래서 가입하라는 건데 최대가 1억인데 이걸 자꾸 올리자 그러는 거야. 하도 거래사고를 터치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1억 갖고 어디 누구 어떻게 구제가 안 돼본다고. 그때서 무한정도 이거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아마 지금. 집에 가서 이 사건은 다 알 거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물론 여기서는 형사상으로 처벌은 받아요. 다 교도소 들어갔고.
그거는 우리하고 회담 없고 우리 민사 문제만 따지면 되니까 이렇게. 좀 쉬었다.